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사 과정에서 이제 그 경매 용어 정의에 대해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하면서 그 대부분 이제 초보자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모르는 낯선 용어가 나오면 굉장히 더 겁이 또 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음 단계로 또 진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멈춰서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일단 용어 정의인데요. 뭐 돈 버는데 실전적인 그런 뭐 방법은 아니지만 투자 기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터득을 하셔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용어가 나왔을 때 그 두려움을 이제 걷어내야 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 용어 정의를 좀 배우셔야 되겠어요. 자,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라고 있습니다.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자, 먼저 강제 경매는 집행 권한에 의한 경매라고 되네. 집행 권한. 집행 권한에 의한 경매. 그리고 예견되지 않은 경매.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산에 어디에다가 경매를 넣을지 알 수 없다 해서 예견되지 않은 경매. 그리고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서 경매할 수 있다 해서 일반 재산에 대한 경매 또는 인적 책임에 대한 경매 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용어는 뭐 그 법무사 시험이라든지 이렇게 공부하는 분한테 큰 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강제 경매가 뭐고 임의 경매가 뭐고 뭐 이 정도. 그러면 강제 경매는 집행 권한에 의해 경매하는 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강제 경매는 집행 권한을 가진 채권자 신청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묶어놓고 환가 처분해서 그 매각됨으로 경매 시청 채권자와 부동산상의 배당 요구 채권의 금전 채권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집행 절차를 강제 경매한다. 그럼 집행 권한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집행 권한은 이거예요. 이런 거를 집행 권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보해서 경매하는 것을 집행 권한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럼 집행 권한이란 일정한 이행 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 집행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령 인정한 공적 문서를 집행권한이라 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집행권한 그러면 일단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판결문하고 각종 조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종 조서 이런 거. 이런 걸 갖다가 집행권을 한다. 그럼 앞으로 이제 집행권은 그런 판결문, 조서를 확보해서 경매하는 걸 강제 경매라고 하고 이런 걸 집행권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을 해가지고 판결, 확정된 종국 판결문. 그러니까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판결문 또는 가집행 선고에 있는 종국 판결문, 1심 판결문. 또는 판결 외의 집행권한들이 이제 각종 조서라는 게 있어요. 조서는 판결문하고 동일한 조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송상의 화해 조서, 소송하는 과정에서 화해, 채권자와 채무자 이렇게 좀 물러나가지고 양보해가지고 조정이 이루어지는 게 화해했을 때 화해 조서. 그리고 제소전, 소송하기 전에 제소전에 또 채무자, 채권자가 화해하는 거. 그리고 일락조서, 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서 내가 그 권리를 인정하마라고 하면서 머리 끄떡끄떡하면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걸 일락조서 또는 뭐 인정조서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조서, 그러니까 판결문의 조서 이런 거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문. 독촉 절차에서 돈 갚아라라고 했는데 이의제기 안 해가지고 확정이 된 지급명령문 이런 것들. 또는 집행 증서 또는 확정된 화해 공고 결정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민사집행법과 민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집행권한들 해가지고 확정된 이행공고, 이행해라라고 하는 권고를 했을 때 그 결정이 되면 이행공고 결정문. 중재 판정에 대한 집행 판결문, 그리고 조정조서, 조정위원회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조정조서 작성되는 것, 그리고 가사소송법은 심판 등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집행권은 그러면 판결문하고 조서를 확보해서 그걸 집행권한하고 그런 거에서 경매하는 것을 강제 경매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임의 경매네요. 임의 경매는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 설정하고 그리고 변제액에 변제하지 않으면 그 담보 물건에 대해서 경매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해서 예견된 경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그 특정 재산에 경매한다 해서 특정 재산에 대한 경매.
그리고 그 담보 물건 그 자체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경매에 대해서 물적 책임에 대한 경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네요. 자, 그러면 임의 경매는 담보권이라는 거 이런 거 근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또는 담보가등기 이런 것들 담보권, 담보가등기 이런 것들 담보가등기 같은 이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이런 거에 의해서 경매하는 것을 임의경매를 한다. 자, 그리고 경매는 실질적 경매가 있고 형식적 경매가 또 있어요. 실질적 경매. 즉 담보권자에게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에서 실행하는 경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약속된 채무 변제의 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채무에 변제하여도 좋다는 뜻의 물권적 합의로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로서 그 후 실제로 약속 기일까지 갚지 않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법원에 처분하여 빚을 받도록 해달라는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은 저당권 등의 권리가 존재하는가만을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하고 경매 절차를 결정함으로써 임의경매가 진행됩니다. 이건 이제 실질적 경매. 그리고요, 또한 민법, 상법, 기타 법률 규정에서 재산의 보관, 청산, 가격 보존을 위한 경매가 있는데 그것을 형식적 경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식적 경매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유 지분 경매가 물건이 나왔을 때 이제 공유 지분 투자하는 것도 이제 배우실 건데요. 공유 지분 물건을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낙찰 받고 나서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하자. 내가 3분의 1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그 공유물을 분할하자라고 이제 소송하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을 소송을 해서 판사가 받아들이면 공유물 분할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유물 분할 경매는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상대로 공유물을 분할하자고 하는 소송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의한 경매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팔아서 돈을 나눠주는 경매를 공유물 분할 경매라고 하고 그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죠.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해서 경매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이 공유물을 분할합시다 라고 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공유물 분할 경매라고 하고는 형식적 경매는 그러니까 내부의 재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재산 관계를 정리해서 돈으로 이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나눠주기 위한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한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형식적 경매가 또 굉장히 이제 이 의미를 알아야 담보 물건이 없는데 원래 이제 근저당권 이런 거에 경매하는 걸 임의 경매라고 하는데 분명히 임의 경매라고 써져 있는데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같은 게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걸 형식적 경매, 공유물 분할 경매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오면 이거는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서 전체가 경매해가지고 돈을 나눠주는 경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눠져 있고 강제경매는 판결문 조서에서 경매하는 것을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담보권을 확보해가지고 경매하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비교표가 쭉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사실은 이제 뭐 우리 그 돈벌이 하는 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따는 뭐 법무사 자격증 공부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합니다만 우리 돈벌이 하는 데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필요하기도 해요. 절차에서 갑자기 뭐 경매가 정지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 내용을 알면 그게 빨리 선뜻 다가오는데 그게 모르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라고 이제 굉장히 좀 더 의구심도 가고 또 그 다음 절차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해서 이제 너무 막연하게 기다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필요한 지식이 또 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비교예요. 자, 먼저 차이점을 보니까
경매 신청 시 집행권은 필요한가 여부에서 강제 경매는 집행권이 당연히 필요하죠. 판결문 같은 그런 집행권이 필요하고, 임의 경매는 당연히 집행권이 필요하지 않고요. 판결만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건전한 건 있다는 담보권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그게 뭐냐면 등기부 등본이겠죠. 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서 바로 경매하는 거니까 판결 같은 소송 같은 거 해가지고 판결문 같은 거 조서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강제 경매는 집행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신적 효과의 의무 해가지고요.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 경매를 믿어도 된다. 근데 임의 경매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를 조작해낼 수도 있거든요. 일부는 채권 채무 관계를 조작해서 바로 이제 경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담보권이 진짜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공신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권에 흠이 있으면 그것이 매각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경매가 중지 정지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뭐 그게 좀 중요한 거고요. 요게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강제 경매는 믿어도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차가 중지되고 이런 건 거의 없는데, 임의 경매는 그럴 수도 있다. 이 돈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채권 내가 가지고 채권을 빌린 적도 없고 채무도 내가 넘겨준 적도 없는데 부담한 적이 없는데 왜 경매를 넣었어? 이래가지고 소송이 붙게 되면 경매가 중지되기도 하고 정지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실체적 하자 여부에서 강제 경매는 실체적 하자 등이 경매 절차에 미치는 영향해 가지고, 강제 경매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매각 허가된 이의 사유 또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 같은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제 경매는. 그런데 여기는 실체적 하자가 경매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해관계는 이를 이유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매각 허가에 대한 매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우리 돈벌에 크게 영향이 있는 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경매 절차의 정지 사유에서, 자, 경매가 정지되었다 이런 게 가끔씩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우리 경매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네요. 집행할 판결 또는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라든지 강제 집행을 허가하지 않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집행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유예는 재판 종본, 이런 것들이 제출된 경우에 정지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임의 경우에는 담보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부 등본 제출되면 돈 다 갚았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출되면 정지되기도 한다. 가끔씩 정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구권의 확장, 청구 금액의 확장. 강제 경매의 경우는 강제 경매 신청자는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채권의 일부를 청구한 경우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청구 금액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어요. 자, 임의 경매의 경우엔 신청 채권자가 원금의 일부만을 청구했을 경우는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청구 금액이 확정된다. 즉 청구 금액을 배당 요구 형태로 확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배당 요구 형태로 확정할 수 없다. 그래서 경매 신청 당시 누락된 피담보 채권액은 배당 종기까지 이중 경매를 신청해서 구제를 받는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발송송대로 특례 이런 인정되지 않고 이제 특례가 인정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정도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제 경매는요. 강제 경매는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가 경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송을 하겠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돈은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판사를 상대로 이제 그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걸 소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장을 써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문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강제 경매다 이거예요. 자, 소장 이제 좀 한번 보는 거예요. 이런 소장을 작성해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청구 취지는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법적 권리의 핵심을 적어 놓은 거예요.
피고는 원고에게, 이게 채무자겠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이 사건 판결 정보 송달일까지는 월 1% 주기로 했었나 보죠.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 너희 부담을 한다. 그리고 제1항 가지고 왔다. 이래 이제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청구 원인에는 이제 내가 어떤 과정으로 돈을 빌려줬고 이자는 얼마 받기로 했고 그런데 돈 안 주고 있으니까요. 돈 좀 받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그 이유를 구구절절 이렇게 쓰는 거예요. 편안하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증 방법은 돈 빌려준 차인 증서, 그리고 첨부서류는 소장 9번, 그리고 위 입증 방법 한 통, 그리고 납부 한 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형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써서 이제 제출하는 거예요. 제출하면 이제 변론 기일이 잡히고, 그리고 원고 피고 다 불러다가 판사가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이제 판결문을 내리는 거예요. 갚아라 라고 하는 판결. 자, 이게 주문이네요. 피고는 원고에게, 여기는 1억이었네 사건이, 판결문 받은 게 보니까 1억과 이에 대해서 몇 년 몇 일부터 다 갚은 날까지 1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명령하는 거야. 돈 갚아라. 자, 이게 판결문이라고 한다. 그럼 이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경매하는 것을 강제 경매를 한다. 그럼 이제 강제 경매 신청서를 이제 작성하는 거네요. 강제 경매 신청서에는 채권자 이름 쓰고 채무자 이름 쓰고 청구 금액 원금 얼마 하고 이에 대한 몇 년 몇 일부터 다 갚은 날까지 비율에 의한 금원 이자, 그리고 경매 부동산, 그러니까 팔아치워가지고 돈 돌려주시오라고 하는 경매 대상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매의 원인이 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채무 명의 해가지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법원 무슨 청구 소송에 몇 년 몇 월 며칠 선고한 판결문, 이런 거 판결문 또는 공정지서 이런 거, 이 집행이행 정보, 이걸 이제 집행권원이라 한다고 하는 거죠. 집행권원에 의해서 청구 금액을 변제할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냐므로 위 부동산을 강제 매각해서 강제 경매 팔아채워 가지고요 돈 돌려주세요라고 청구한다 이거네요. 그래서 이제 강제 경매니까 집행유예는 정본, 판결문, 그리고 송달 증명서, 그리고 팔아달라고 하는 등기부 등본 해가지고 경매에 신청하는 것을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고요. 그리고 부동산 목록도 작성하고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표시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누구누가 있다 이런 걸 작성해서 갖다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의경매예요.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다 그랬습니다. 담보권에 의해서 경매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근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담보가등기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경매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보니까 청구 금액은 원금하고 이자가 얼마다, 그리고 경매될 부동산의 별지 목록과 같습니다. 담보권과 그리고 피담보 채권의 표시해가지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몇 년 몇 월 며칠 금 얼마를, 이자는 연 몇 프로 해가지고 위 채무의 담보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법원 등기 접수 제 몇 호로 마친 근저당권이네. 근저당 성격 등기를 마쳤는데 채무자는 변제기가 경고하여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냐므로 위 청구 금액의 변제 충당해서 위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에 대한 경매 절차를 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를 하는 거네. 그래서 무슨 경매라고 하냐면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첨부서류 해가지고 등기부 등본,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서 이제 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목록 팔아달라고 하는 부동산 목록도 체크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해관계인도 작성해서 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사례에서 보니까요. 자, 2018 타경 8750 이거를 이제 사건 번호라고 하죠. 사건 번호, 경매의 사건 번호 이럽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27 장안 동정은 스카이빌 아파트 101동 1층 107호입니다. 아파트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은 40.59제곱미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면 제곱미터 곱하기 0.3025 하면 12.5평이 되네. 그리고 17점 대지권은 그 밑에 있는 땅 지분은 대지 지분은 17.02제곱미터 곱하기 0.30이 하면 5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분 매각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분 매각이다 보니까 일반이 잘 모르다 보니까 감정가 2억 1,800짜리가 64%까지 떨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서울 아파트는 보통 90%, 100% 이상에서 낙찰되는 건데 지분이다 보니까 일반인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네요. 자, 그리고 보니까 쭉 가서 보니까 등기부에 가보시면 등기부에 보면 강제경매 이런 말이 나오네. 강제경매. 강제경매라는 얘기는 이 채권자가 장능이라는 채권자가 이 근누구라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참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문이란지 권은, 집행권은 같은 판결문이란지 조소 같은 걸 확보해서 경매를 넣었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걸 강제경매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기부에 그런 내용이 쭉 나오네요. 강제경매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럼 강제경매 신청서 판결문 해가지고 신청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사건은 보니까 2018 타경 10354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08외 1필지 금강아파트 101동 18층 1801호입니다. 아파트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은 84.65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했더니 25.6평. 대지권은 31.87제곱미터 9평 정도 된다. 역시 지분 매각이네요. 지분 매각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자,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은 무슨 경매인가 봤더니 임의경매네요. 임의경매 이렇게 임의경매네. 자, 그래서 임의경매니까 근저당권자 이름이 이정이고 여기는 주식회사 와우의 뭐 대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근저당권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 보니까 근저당권자 있네. 근저당권자인 이 근저당권자가 이 근저당권 담보권에서 경매를 했구나. 그래서 임의경매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네요. 근저당권자 역시 주식회사 와우 에셋대부가 이 근저당권에서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해서 임의경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의 말소 기준권리는 여기죠. 말소 기준권리 나와 있네요. 이게 말소 기준권리다.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권리입니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